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사법개혁 등 국내외 쟁점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특검 대응특위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살펴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귀국했습니다만 이번 사태 원인 또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가를 두고 정치권 여야 간 공방이 여전합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정면 대응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우선 우리 국민들이 받았을 충격이 컸었고 우리 국민 국격과 관련해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겸손하게 반성하는 자세가 먼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어서 이번 사태가 이루어진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관련된 논의가 더 시급하다라는 판단에서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바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 이 조지아 공장의 그 건설 과정에서 이 각 주체들이 이 비자와 관련돼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해왔나라는 문제점도 짚어봐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그 불법경험 사태 이후에 급박하게 발족한 정부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해보고 또 점검해봐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 시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사태가 물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는 원하되 우리 본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관련돼서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발생되기는 했지만 이 사태를 두고서 정쟁의 요소로 계속 활용하는 국내 정치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정치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정치 세력들은 어떤 생각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을 것 같아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좀 더 겸손한 방향으로 후속 조치 대응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대응 등과 관련해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과하는 게 더 맞죠. 근데 마치 무슨 인지를 구출한 것처럼 자화자찬한 것은 굉장히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미국의 비자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됐었습니다. 2020년이었죠. 미국에서 SK 배터리 공장에서 이미 그때 불법 체류자 구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13명이 이미 단속이 한번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미국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확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할 때도 한국 측 경제인 총연합회에서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정부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우리 비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업인데 불안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좀 쿼터를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에 상응하는 임시적인 어떤 비자라도 발급해주든지 이런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숙청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난 숙청이 아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해명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정작 국익이라든가 기업을 위해서 해야 할 수를 못하면서 사안의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방치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에 좀 예상이 됐던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특검에서 미군 기지를 압수할 때 사전에 예고를 안 하고 또 양해도 하지 않고 그냥 급습했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보면서 나도 똑같이 되돌려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단속할 때는 사실상 외교 라인이 살아있으면은 언제를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가니까는 대비하고 있어라. 아니면 미리 정리해라. 근데 그거 없이 바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했던 예고 없는 이제 압수수색에 상응해서 예고 없는 단속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외교 라인들이 전부 다 공백 상태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5강 주재국에 있는 대사들 전부 다 한국으로 귀국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대사라든가 또는 애틀랜타 총영사도 지금 공백이 되어가지고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외교 라인이 전부 다 공백을 만든 것. 이것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대 특검법 전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파기된 이후에 민주당 강경 발언과 갈등설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장외 투정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듭 사과의 메시지를 냈지만 여야 간격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야 간격 문제도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당 내에 이제 암투가 이제 좀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갈등 권력을 두고 하나의 권력을 두고 권력 암투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 어제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가 잘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3명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에도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도 있고 충정리도 있고 각각 3명의 대통령이 따로따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이렇게 혼선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과 협상을 할 때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와도 협의하고 법사위와도 협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과도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도 실제로 회의한 도중에 테이블을 비워가지고 어디 가서 보고를 하고 소통하는 모습도 분명히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의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걸 뒤집으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지도부도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전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딸이라든가 또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입장을 바꾼 게 아니겠는가. 사전에 다 협의가 됐지만 마지못해서 개딸과 김어준 씨의 반대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제가 보기엔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여야의 갈등이 아니라 여당 내의 갈등이 이제 사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 갈등 이런 지금 분위기와 또 특검 문제에 대한 이런 전국이 언제까지 좀 이어지겠습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조금 불쾌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식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내란의 배후가 됐고 내란의 주체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그 어떤 일을 했는지 제대로 수사가 되고 그 여죄와 관련된 단죄가 제대로 진행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내란이 종식됐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이번 논란 사태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으로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종식한다. 우리는 내란과 결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윤 어게인을 얘기하고 있고 불법 선거론을 계속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이런 세력들이 발붙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라고까지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앵커님이 물어보신 국민들이 원하는 내란 종식의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놓고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자초했다. 여당 측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기현 재판부의 깜깜이 재판과 관련해서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기현 그 판사가 했던 이력, 윤석열의 희대의 구속 취소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내란 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분명히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 맞는 단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과연 전담하고 있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재판부의 행태가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저희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폭과 관련해서 학폭 전담 재판부가 있었던 적도 있고요. 전세 자금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의구심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도 본인들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설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그렇죠.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국회 입법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을 좀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적이 2번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설치된 적이 있었고 3.15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특별재판부는요 전부 다 헌법에 당시 헌법입니다. 당시 헌법에 다 관련 근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설치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헌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면서 국회 입법권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굉장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고 사건 배당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은 이렇습니다. 내란 재판부의 법관들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천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추천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하죠? 민주당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민주당과 가까운 변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는데 심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중국인으로 구성된 심판만을 올려주면서 이 중에서 심판을 골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심판이 전부 다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축구 경기가 결과가 나와도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사가 재판부가 특정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거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사건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건 배당을 랜덤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상이 불가능하게 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목적인 건데 내란 특별재판부로 해서 내란 사건을 재판부에 넘기겠다 한다 그러면 그 재판부는요 그 사건을 보낸 사람 즉 배당한 사람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재판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위헌 사항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법관 증원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법원은 심리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법관과 증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파면 재판 관련해서도 그런 연유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 언론의 보도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해에 5만 건 넘는 사건이 이 대법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증원돼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대 상황과 우리 사회 구조에 맞춰 봤을 때 맞는 방향성인 거는 맞고요. 좀 전에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권 분립은 확실하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3건 중에 한 곳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부패했을 때 그것을 견제하고 또 제재해야 되는 것도 나머지 두 그 기관들의 업무이고 마땅한 책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야당이던 시절에 대통령 후보가 이미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단기간에 근 10년간의 기록을 보자면 그런 이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치 정치적 개입을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례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건전한 업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 사법부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서 타당한 얘기들이 온다면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우리가 헌법 102조를 보자면 대법원조차도 입법
기관에 의해서 행정 조직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권력은 그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입법부에 있는 것이 헌법의 조항입니다. 이런 점도 우리 사법부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떤 것이 힘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천대엽 이제 법원행정처장도 민주당 인사인데 이분을 포함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42명이 모여가지고 7시간 넘게 토론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법원 구성이 지금 14명인데요. 26명까지도 늘리겠다라고 되는데 이걸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6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중에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그 대법원은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임명권자의 뜻에 맞춰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민주당 인사들 또는 민주당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무죄를 의도적으로 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도 관련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뒤면은 본인 5개 재판, 중지되어 있는 5개 재판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심어놓은 22명의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받은 대법관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임명해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목적 때문에 대법원을 늘리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일각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한 4명 정도 늘리는 것에서는 용인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 2심 재판부가 현재 상태에 재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30명 가까이 늘어나면요. 복잡한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1, 2심 재판부가 날림이나 졸속으로 해서 대법원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는 이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면은 1, 2심 재판부가 자기들이 충실하게 열심히 재판해가지고 어느 정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게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에 보낼 건데 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많아버리면 내가 복잡한 거는 대법관 넘겨서 최종적으로 판단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좀 날림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1, 2심 재판부도 수도 늘리면서 같이 대법원 수도 늘리면은 어느 정도 업무의 과중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특검법을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가 파기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협조도 없던 일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무례한 일입니다. 교섭단체가 간사를 내는 것은요. 예. 위원장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우리 교섭단체의 대표적인 일정이라든가 안건 협의하는 사람은 누구야라고 정하면요. 그걸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원장의 허가사항인 것처럼 하면서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패스트 트랙 관련돼 가지고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법사위 간사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박지원 의원, 박범계 의원 모두 다 형사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일 때 전부 다 법사위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요 나경원 의원과 똑같은 패스트 트랙 문제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경원 의원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위선 같은 게 어떻게 허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하나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입시 비리 문제에 연루되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도 법사위 위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에 기소돼 있다고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만 예외적으로 법사위 간사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의회의 폭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과거에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마땅한 자리에 있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죠. 그 점에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의 문제는 단순하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칭 빠루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을 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예.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공소 취소를 실제로 청탁했다라는 거래를 요청했다라는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법치를 세우고 법을 다루는 이 법사위에서 간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향해서 불만이면 퇴사하라라고 발언을 한 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금감원 내부 반발은 물론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좀 여당에 부담이 되진 않겠습니까? 일단 뭐 여당이나 정부와 관련된 발언은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김어준 씨는 분명하게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또 언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금감원 이전과 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일이고 그때 세종시로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제 작업을 인계받아서 현 정부는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금감원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분들도 저희에게 찾아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한 사람의 언론인이 얘기한 게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이전에 극우 세력에게 휘둘렸던 윤석열 씨의 이전에 내란 사태 때 그 발언들을 보자면 일부 언론에 도취돼서 거기에 마치 세뇌된 것처럼 말했던 것과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감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하튼 금감원도 국가기관의 한 곳이고 이런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주도권을 쥐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발언들 좀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위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청래 당 대표를 사실상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김어준 씨가 공개적으로 밀어줬죠. 그래서 실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 합의가 파기가 되는데 그 파기한 과정에서 아마도 정청래 아마도 김어준 씨와 개딸에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이렇게 회사가 싫으면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전체의 어떤 정당에서의 당원 당규라든가 정가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난 김어준 씨 개인적인 의견과 판단인데 이것이 마치 지렁처럼 내려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대통령 중에 3명의 대통령이 있다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어준 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을 뒤에서 조이스틱을 꽂아서 마치 조종한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실제 존재하고 있느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권위가 김어준 씨에 의해서 시니어 인사인 김어준 씨에 의해서 오히려 더 부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게 첨가하자면 김어준 씨가 저희 당의 당대표인 정청래 당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뽑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이렇게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렇게 논리로 불만해서 나가라 그런다면요. 민노총 인사들은 왜 그러면 투쟁을 하죠? 기업과 사용자한테 투쟁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말대로라면요. 그 민노총이 소속된 회사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으면. 그리고 또 민주당에 있는 인사 중에서는요. 친북 또 종중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불만을 국내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싫으면은 중국 가든지 북한 가든지 그렇게 해야죠. 김어준 씨의 저런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도 오늘 얘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특검대응 특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